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제무역사 2급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대외무역법상 수출입 공고와 통합 공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저희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네요. 수출입 공고와 통합 공고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모두 생각해 보시면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죠. 줄여서 산자부 장관 또는 산업부 장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자원부의 이제 장이라 볼 수 있는 그 장관이 고시를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보시면 우리나라의 물건을 수출하고 우리나라 물건이 수입되거나 또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 수출을 한다고 했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는 이제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면 승인을 받게 한다거나 어떤 제한을 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수출입을 할 때 어떤 제한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공고를 하게 되죠. 사전에 미리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 공고라고 하는 것들은 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없으니 개별 법령에 따라, 즉 예를 들면은 전파법이라 한다면 전파 인증 기관이 있을 거고요. 그거를 국립전파연구원이라 부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전기용품 관련돼 있는 그런 기관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약사법의 경우에는 그런 약사법을 관리하고 있는 식약처가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공고를 해서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해라 라고 이제 안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입을 할 때 또는 수출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제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기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기 보시면은 수출 금지 품목과 수출입 제한 품목은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포지티브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이게 무엇을 의미를 하는 거냐면은, 포지티브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모든 것들이 제한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이런 것들은 허가를 해준다, 인정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네거티브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가 되는 거겠죠. 원칙적으로는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가 있지만 예외적으로는 제한을 두는 것들을 일부 정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제한을 두기 때문에 이거는 네거티브 방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거티브 방식. 그래서 첫 번째 보기가 잘못된 것이라 볼 수 있겠네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니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품목이라고 한다면은 사전에 준비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겠죠. 두 번째 보시면은 네거티브 방식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요. 여기 명시되지 않은 것들은 수출 수입 승인이 자동으로 된 것으로 간주한다. 즉 제한 없이 거래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보기를 보면 고래 고기는 수출입 공고상의 수출 금지 품목에 해당된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가 동물 같은 경우에 야생동물 어떤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서 어떤 희귀성이라고 보이는 것들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하는 그런 거래들을 제한을 둬가지고 좀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와 관련해가지고 고래 고기도 여기 해당이 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출 금지라고 하는 그런 품목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번째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통합공고의 상에 나타나 있는 개별 법령 중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사법, 화장품법, 가축 전염 예방법, 자동차 관리법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1번이 될 것 같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가 순서대로 올바르게 기재된 것은? 원칙적으로 대외무역법상 수출 실적 인정 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며? 자, 수출 실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수출 신고 가격을 가지고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수출 신고 가격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출은 FOB 가격, 그다음에 수입의 경우에는 CIF 가격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수출 실적 인정 금액은 원칙적으로 FOB 가격, 즉 수출 통관액을 가지고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땡땡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 금액에서 수익 금액을 공제한 가득액이다라고 나타나 있네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일단 생각해 볼게요. 수출 실적 같은 경우는 수출 신고 금액을 가지고 산정을 하고 수입 실적 같은 경우는 수입 신고 금액을 가지고 산정을 해요.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중개무역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쉽게 생각해 보면 물건을 싸게 들여와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마진을 남겨서 그 마진만큼의 이득을 취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3자 거래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 B, C가 있다고 했을 때 첫 번째 A가 B한테 물건을 80원에 팔았다라고 생각해 보고 B가 C한테 100원에 팔았다라고 생각해 보면 B가 지금 첫 번째 거래에서는 수입상이 될 거예요. 수입을 한 사람이 되겠지만 두 번째 거래를 할 때는 반대로 수출상이 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수출 신고 금액, 즉 FOB 금액을 가지고 수출 실적으로 삼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 B라는 업체가, B라는 사람이 물건을 수입을 해서 특별한 가공을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물건을 납품을 했다, 판매를 했다고 가정해 봤을 때 100 전체를 그냥 수출 실적으로 인정을 해주면 사실상 더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걸로 느낄 수가 있겠죠. 뭐 수출 신고를 많이 하게 되면, 그러니까 수출 실적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좀 혜택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무역 금융을 받을 때 좀 더 수월하게 그 조건 자체를 완화시켜 준다거나 아니면 한도액을 좀 더 이렇게 증액시켜 준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상 과다 어떤 실적이다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실제로는 수출을 한 건 맞지만 수출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발생한,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100만큼이 아니고 여기 수입된 것만큼을 빼줘야 한다라는 걸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100에서 80을 뺀 나머지를 가득액이라고 합니다. 20이 되겠죠? 20을 가득액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중개무역이 될 것 같습니다. 중개무역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 금액에서 수익 금액을 공제한 가득액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땡땡 수출의 경우에는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장이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 입금 확인한 금액이다 라고 들어가 있네요. 이거는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 수출 실적이라고 하는 거 보시면은 수출 실적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이거에 대한 것들은 한국무역협회에서 확인을 해줍니다. 키타라고 부르죠. 키타, KITA 라 부르는 이 곳에서 수출 실적을 확인을 해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국무역협회장은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라고 나와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한번 생각해 보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이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쉽게 말씀드리면 MP3는 좀 옛날 것 같다 생각이 들면은 어떤 영상물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가 영화 같은 것들을 뭐 집에서 보려고 할 때 그 영화로 다운받아서 볼 때 그때 그 파일 같은 것들이 모두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른쪽에 있는 그 다음 문제 3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수출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로 지정 고시된 물품 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전략물자라고 하는 것들은 쉽게 생각해 보면은 전쟁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물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물품의 경우에는 국제 수출 통제 체제 원칙에 따라서 국제적으로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죠. 수출을 할 때 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죠.
허가를 받지 않으면은 나중에 수출을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이제 수출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수출이 안 됩니다. 수출이 금지가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도 수출을 했다가 나중에 걸리면 처벌을 받게 되겠죠. 두 번째, 대량 파괴 무기 등의 제조에 쓰일 수 있는 물품 등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킬 목적으로 허가 없이 수출입한 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처벌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무역 거래자는 거래 물품이 전략 물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전 판정을 관세청에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이제 무역 거래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무역을 하는 자를 말을 하겠죠. 수출을 하는 자, 수입을 하는 자, 또는 수출 수입을 위탁한 자, 또는 그렇게 수탁한 자가 되겠죠. 대행을 하려고 이제 요청을 받은 자 등을 말하게 될 것인데, 실제로 거래를 하는 자 입장에서는 전략물자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좀 까다롭잖아요. 까다롭다기보다는 이 물건이 만약에 내가 취급하고 있는 물품이, 그러니까 수출하려는 물품이 전략물자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판정을 정확하게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저희가 자가 판정이라고 말을 쓰게 되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략물자 같은 경우에는 그 판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돼요. 전략물자 판정 이렇게 써볼게요. 판정.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자가 판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가 판정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수출자가 되겠죠. 수출자가 스스로 그 물품이 전략물자인지 아닌지를 판정을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말고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을 뭐 기관 판정 또는 전문 판정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을 통해서 하는 거죠. 전문화되어 있는 기관, 여기를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이거를 전략물자 관리원 이렇게 말을 씁니다. 전략물자를 관리를 하는 기관이 따로 있거든요. 여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신청을 하는 거예요. 무역 거래자는 이거를 스스로 판정을 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 판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위험성이 따르게 됩니다. 왜냐면 자기가 잘못 판단하게 됐을 때는 그 책임이 모두 자기한테 따를 것이고요. 대신에 기관에다가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기관에서는 전문화되어 있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으로 정확하게 판정을 할 수도 있지만, 혹여라도 판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신청한 자는 이 기관에다가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까다롭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이제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전략물자 사전 판정, 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수출 전을 말을 하죠. 수출을 하기 전에 미리 판정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 전략물자 사전 판정을 할 때는 전략물자 관리원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관세청에 신청을 한다고 들어가 있죠. 관세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사실 말 그대로 수출 수입을 취급하는, 그 수출 수입에 관련되어 있는 물품을 이제 취급하는 기관이잖아요. 전략물자라고 하는 것은 전략물자 관리원이라고 하는 전문 기관이 있는 것이고, 관세청에서는 전략물자 판정 여부를 밝혀서 그에 따라서 허가까지 받아오면은 그게 허가가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즉 허가증이 있는지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답은 3번이 잘못됐습니다.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도 전략물자 판정을 받으면 유효기간이 2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즉 2년이 경과하게 되면 다시 새로 신청을 해서 또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답은 3번이고요.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대외무역법상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면제 대상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원산지 표시라고 들어가 있네요. 원산지 표시라고 하는 것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원산지 표시. 자, 원산지 표시. 첫 번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수입 물품은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된다. 이거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거 틀린 말입니다. 모든 수입 물품은 아니고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줄여서 제가 산자부라고 쓸게요. 산자부 장관이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고시를 한 물품만, 원산지 표시 대상이다라고 고시한 물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중에서 수입이 된다. 수입이 되면은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고요. 표시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현품에, 제가 원 이렇게 쓸게요. 원하고 예외. 원칙은 현품에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물건을 보시면은 made in 뭐뭐뭐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현품에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뭐 예외적으로는 표시를 면제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현품이 아니라 어떤 포장지 같은 데다가 해주기도 하죠. 등 이렇게 쓸게요. 자, 이걸 가지고 한번 볼까요? 원산지 표시 면제 대상, 즉 여기 나와 있는 이 면제 사유가 과연 해당이 되는지를 밝혀보라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물론 여러분들도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특정 원산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뭐 미국산이 있고 뭐 유럽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일본산이 있고 중국산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뭐 거기 하나 더 껴가지고 뭐 다른 베트남산이 있다라고 가정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똑같은 물품이라고 가정을 해보더라도 분명히 그 중에 선호하는 원산지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같은 브랜드의 같은 모델이라고 생각해 보더라도 그 원산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내가 물건을 소비하는 자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그 국가를, 그러니까 원산지를 확인을 해서 내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은 국내 유통이 전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국내 유통이 되는 물품은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를 해야 된다. 즉 유통이라고 한다면 판매를 의미를 하겠죠. 근데 판매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외화 획득용 원료 및 시설 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기본적으로 외화 획득을 한다는 것은 뭐 수출이 대부분이겠죠.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물건을 판매를 했을 때 외화 획득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한테 물건을 파는 것도 해당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주한미군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있기는 하지만 해외로 간주가 됩니다. 뭐 그런 것도 인정이 되지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국내에서의 유통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외화 획득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일종의 혜택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수입된 물품의 하자 보수형 물품, 이거 같은 경우도 그 자체가 이미 지금 판매를 위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이미 수입된 물품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자 보수용 물품, 즉 워런티에 해당이 돼서 그거에 이제 어떤 보수를 위한 물품이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판매 목적이 아닌 자선 목적의 기부 물품의 경우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판매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A, B, C 답은 4번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5번 볼게요. 다음은 왜곡한 거래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가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기본적으로 거주자라고 한다면 국내에 있는 자라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주자가 있고요. 거주자하고 비거주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 보았을 때 가장 크게 구분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개인과 법인으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과 법인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개인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기준으로 삼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거주 기간이에요. 거주를 얼만큼 했는지에 따라서, 즉 우리나라에서 거주한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이 되면은 그 자체로 거주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는 다 거주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영업 활동을 하는지 여부예요. 영업 활동을 한다. 즉 경제적인 활동을 한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고 있어요.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어떤 활동을 하면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 뭐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냐면 저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샘 해밍턴이 있고 그 다음에 샘 오치리가 있고 여러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외국인들이 물론 우리나라에 거주한 기간도 오래됐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안에서 이렇게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면 그 자체로 거주자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거주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겠죠. 왜냐하면 고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땅이 딱 박혀 있기 때문에 얘는 거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간주가 되고요. 그래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근데 생각을 해볼게요. 법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이 아니잖아요.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회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가만히 이렇게 살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거주 목적으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주 기간하고 영업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충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법인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거주자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해외 나가 있는 우리나라 지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전자에서 해외 지사를 냈다고 했을 때 해외에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비거주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겠죠. 물론 항상 예외가 있으니까 예외로 말씀드려보면은 법인의 경우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주한미군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있는 대사관 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나라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자체가 외국이라고 간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비거주자로 가게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해당이 안 되면 다 이쪽으로 갑니다. 예를 들면은 외국인들, 그렇죠? 우리나라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그다음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영업 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잠깐 머물다가 간 사람들은 모두 비거주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우리나라 국민이었지만 해외로 나간 게 꽤 오랜 시간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또 비거주자로 분류가 됩니다. 자, 내용 같이 보도록 할게요. 외국환 거래법에서는 외국환의 거래 주체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파악하고 있다. 땡땡이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가지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주자란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이 이외에 개인 및 법인은 비거주자라 한다. 구체적으로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비거주자로 구분되며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외국인은 거주자로 구분한다. 아까 제가 일정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는 6개월, 여기는 3개월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6개월 이상 머무르고 있으면 거주자가 되고요.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더라도 외국에서 이렇게 오래 있으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3개월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는, 그러니까 외국인은 3개월이고 우리나라 국민은 3개월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오래 나가 있어가지고 비거주자로 분류가 됐었지만 다시 국내로 들어온 지 3개월만 지나가면 그때는 거주자로 분류가 됩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간에는 차이를 두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 6개월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6번 보겠습니다. 내구 신용장과 구매 확인서의 공통점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내구 신용장과 구매 확인서 생각해 보시면요. 두 가지 모두 수출을 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수출자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수출자라고 생각해 봤을 때, 물론 내가 자금이 많으면 이걸 그냥 바로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면 되겠지만, 그걸 하기 전에 사실 내가 자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자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물건을 국내에서 내가 사서 제조한 물건을 국내에서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수출을 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국내에 있는 제조업체한테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은행을 통해서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 내국신용장이죠. 내국신용장. 그다음에 구매 확인서의 경우에는 외화 획득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자재나 기재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한 사람이 내가 이거를 외화 획득용으로 물건을 산 거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서류입니다. 그게 있으면 그거를 공급했던 자는 직접적으로 수출을 한 자는 아니지만 수출에 공하여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간접 수출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수출한 건 아니지만 수출을 하는 자에게 내가 물건을 납품했고 그 납품된 물건이 그대로 수출이 됐기 때문에 내가 수출을 하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모두 일종의 이제 수출을 하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봐서 더 장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죠. 첫 번째, A 보시면 개설 조건, 무역, 금융, 융자 한도 내에서 개설 가능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구매 확인서의 경우에는 내가 구매를 했던 금액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구매한 것을 확인시켜주는 서류이기 때문에 내가 구매한 거는 100원인데 갑자기 개설한 금액이 뭐 1000원이 됐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지급 보증 여부. 발행기관이 지급 보증 가능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국 신용장의 경우는 신용장 개설을 했던 그 내국 신용장 개설은행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보증을 하는 거지만 구매 확인서의 경우에는 보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매했다는 사실만 확인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당연히 아니겠죠. B는 해당이 없고요. C, 수출 실적 인정되고 영세율 적용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7번, 다음 중 내구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내구 신용장의 경우에 아까 말씀을 드렸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출자가 있어요. 수출자가 있고 여기 있는 해외에 있는 수입자가 있겠죠. 물건을 구매한 자가 있습니다. 수출자가 수입자한테 물건을 판매를 하는데 거래 조건이 신용장 조건이다 라고 생각해 볼게요. 신용장이라고 한다면 둘 간의 거래가 아니라 은행을 개입을 시켜가지고 여기 은행, 개설은행, 줄여서 개은이라고 써볼게요. 일단 여기서는 통지를 하는 은행을 해서 통은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개설을 해서 이렇게 대금 신용장을 받으면 여기다가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를 해서 대금 결제를 받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수출자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물건을 직접 만들지 않고 국내에 있는 제조업체한테 물건을 사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당장 돈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당장 돈이 없을 수가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이제 사실 물건을 받고 돈을 줘야 되는데 물건을 받고 돈은 이거는 여기 있는 은행을 통해서 이 은행한테 돈을 지급해 달라고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내국 신용장이고요. 여기가 로컬 LC가 되겠죠. 로컬 LC. 내국 신용장. 이렇게 봤을 때 이 거래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원자재를 구매하려는 국내 A기업. 되죠? 되고요. 두 번째,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완제품을 구매하려는 국내 B기업.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조자라고 했는데 앞에 더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수출용 원자재를 구매하려는 A기업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완제품을 구매하려는 자는 B가 되겠네요. 둘 다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내국 신용장은 차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요. 여기 제조자 같은 경우도 자기도 받은 거를 돈을 줘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받으면 될 수 있잖아요. 세 번째, 국내 업자 간의 매매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어획물을 수집하여 직접 수출하려는 국내 C기업. 이것도 가능하고요. 다만 D의 경우에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물품 공급이 완료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공급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이행을 하기 전에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게 내가 이행을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미 공급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행이 이미 지난 상태죠. 이행이 된 거에 대해서 소급해서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답은 4번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8번, 구매 확인서의 전자발급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구매 확인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외화 획득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원자재에 대해서 또는 기자재에 대해서 구매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서류를 말을 합니다. 이게 2011년도 7월부터 해서 신청과 발급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게 바로 유트레이드 허브입니다. 유트레이드 허브라는 사이트 한번 접속해 보시면은 거기 구매 확인서 발급이라는 그런 클릭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렇게 발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발급을 했을 때 이제 이것들을 구매 확인서를 중개 보관하는 전자무역 사업자가 있는데 이거는 한국무역정보통신입니다. KTnet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발급한 사실들은 국세청에다가 통보를 해주게 되는 거죠. 국세청에 통보해서 왜냐하면 영세율 적용을 받잖아요. 네, 그리고 국내 거래를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9번,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번, 다음 중 아래와 같은 특징을 지닌 것으로 올바른 것은 수출 또는 수입을 통해 외화를 획득 또는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 손익을 제거, 사전에 외화 금액을 원화로 확정시킴으로써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해지하는 K-슈어의 보험 상품이다. 여기서
말이 처음 보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환차손, 환차익, 이거를 환차손익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니까 환율 차이에 의해서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 다음에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해지란 말이 뭐냐면 제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험을 이제 상쇄시키는 것을 말을 하고요. K쇼라고 하는 것은 한국무역보험공사라고 보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환변동보험이에요. 궁금하신 분들은 K쇼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자세하게 환변동보험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환율 변동에 따른 그런 손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겠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10번. 다음 중 관세법상 관세 등의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첫 번째, 관세법은 주로 수출입 통관 절차와 관세 부과 징수에 대한 규정한 법이다. 맞습니다. 관세법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의 과세법이라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런 통관 절차에 관련되어 있는 절차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수입 물품에 대하여 국세의 기본적인 틀이 되는 국세기본법과 관세법이 상충되는 경우 국세기본법이 적용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이 물론 관세법의 기본적인 틀이 되는 건 맞기는 한데요. 관세법이 조금 더 다른 특징을 갖고 있고 관세법은 국세기본법하고 다르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법이 우선 적용된다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조만간에 관세법도 국세기본법으로 포함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시험 보기 전까지만 한번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수입 물품을 매각해서 생긴 자금이 있다면 관세를 우선 징수한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세금이 이제 부과된 물품이에요. 관세를 내야 되는 물품인데 관세를 내지 않은 상태로 이거를 오랫동안 이제 장치하고 있다 보니까 얘를 채화라고 부르거든요. 장치 기간이 경과돼서 매각을 하기로 했는데 매각을 하고 나면은 돈이 나오잖아요. 그럼 매각을 할 때 발생한 비용들은 당연히 이제 거기서 차감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세금들 있죠. 관세, 뭐 부가세 이런 세금이 있다고 했을 때 가장 우선순위는 관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관세를 안 냈으니까요. 관세를 내야 되는 물품이라면 당연히 관세를 우선 징수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다라고 한다면은 관세가 우선순위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등하게 비율에 맞춰서 적용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것 같네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 상황에서 A사가 관세법상 진행하는 통관 절차로 올바른 것은 A사는 외국 B사로부터 남성용 셔츠를 수입하여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였다. 제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세관 검사 과정에서 여성용 바지로 잘못 운송되어 온 것이 확인되었다. 물건이 잘못 왔네요. 이 경우 A사는 신고를 취하하고 B사와 협의해서 해당 물품을 B사에 되돌려 보내기로 결정했다. 자, 여기서 함정들이 몇 군데 보이네요. 그렇죠?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잘 보셔야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수입 신고를 했다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수입 신고를 했대요. 수입 신고했는데 다시 보니까 물건이 잘못 왔어. 이거를 그냥 취하시키고 다시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수입 신고가 됐는데 이게 수리가 먼저 됐어요. 그러니까 처리가 된 거죠. 처리가 되고 나서 물건을 확인해 보니까 잘못된 물품이다라는 걸 알았으면 그때는 위약 수출이라고 해서, 즉 위약이 뭐냐면 저희가 위약금 부르잖아요. 그렇죠?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 계약을 위반한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돌려보내면 환급을 받을 수가 있죠. 내가 수입 신고할 때 납부했던 세금이 있다면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근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입 신고를 했지만 수리된 것이 아니고 치하가 됐대요. 그러니까 효력을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즉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처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수입 신고되지 않은 물품을 돌려보내는 것은 수출이 아니고 반송이라고 부르죠. 여기는 수출이란 말을 쓰고 있고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될 것 같네요. 반송 통관. 헷갈릴 수 있었던 부분이라 봅니다. 12번 볼게요. 다음 중 관세법상 수출 통관 절차와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첫 번째, 세관에 수출 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필수 서류는 송품장, 포장 명세서, 원산지 증명서이다. 그럴싸하죠. 그럴싸한데 원산지 증명서는 필수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원산지 증명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출 신고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수출 신고가 되고 나서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이 됩니다. 물론 선적 전에 발급을 할 수 있지만 선적 전이라고 하는 것도 수출 신고가 먼저 들어간 상태에서 수리가 되고 나서 발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하는 거 보면은 수출 신고 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거든요.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수출자는 수출 통관을 하는 경우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죠. 관세법 규정을 보시면 제14조를 보시면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수입되는 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한다. 수출하는 것은 세금 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수출할 때 세금 내야 돼.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할 때 세금 나옵니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 멀리 하셔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수출 신고가 수리된 후에는 30일 이내에 선박이나 항공기에 적재해야 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수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하다. 그럴싸한데 6개월이 아니고요. 1년의 범위니까 12개월이 됩니다. 한 달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어요. 계속 한 번에 이렇게 12개월 하는 게 아니고요. 매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관에서 짜증을 내겠죠. 왜 이거 안 나가고 있냐라고 하긴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3번도 틀린 말이고요. 4번, 세관에 수출 물품을 수출 신고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 반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출 신고를 하는 대상 자체가 내국 물품이거든요. 내국 물품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물건 국내에서 구매한 거를 세관에서 관리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내국 물품은 관리를 하지 않는데 다만 확인이 필요한 것들이 간혹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위약 수출이라든지 뭐 재수출을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품의 상태를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 구역에 장치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세관에서 관리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검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확인이 필요한다고 했을 때 일반적인 창고보다는 보세 창고에 두는 것이 훨씬 관리가 편하거든요.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볼게요. 다음 중 관세법상 보세공장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첫 번째, 보세공장은 지정보세구역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이거는 특허보세구역 중에 하나입니다. 보세공장. 두 번째, 2번, 보세공장은 대부분 보세 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을 제조하는 공장은 아닙니다. 보세 판매장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면세점을 얘기를 하죠. 면세점에 납품할 목적으로 보세공장에 두는 건 아니고요. 보세공장의 경우는 3번처럼 수출을 목적으로 하거나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이유로 이렇게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답은 3번이고요. 4번, 보세 공장에서 가공된 물품을 국내 판매하는 경우에 관세를 납부해야죠. 납부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걸리면 추징당합니다. 14번, 다음 상황에서 수입자가 세관에 수입 신고하는 수량과 과세 가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합리적인 것은, 이런 말 좀 어렵죠. 합리적이다. A, 계약 수량은 1000개. B, 세관에 적하 목록 제출한 수량은 1000개. 자, 이것도 그냥 순서대로 보면은 더 보기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계약을 했네요. 계약이 1000개. 그 다음에 적하 목록이 제출됐대요. 적하 목록, 매니페스트. 그쵸? 적하라고 하는 게 말 참 어렵게 써놨는데, 물품이 적재된 화물을 말합니다. 적재된 화물의 목록을 말해요. 그쵸? 매니페스트라고 부르고요. 여기서도 1000개가 있네요. 적하 목록의 경우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우리나라로 물건이 들어오기 전에 적하 목록을 제출을 해야 되고요. 즉 어떤 물건이 들어온다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물건이 나갈 때 또 우리나라 세관에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이 뭐뭐가 나간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적하 목록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들어왔다가 들어올 때, 나갈 때 이렇게 제출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수입이기 때문에 적하 목록이, 즉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상태에서 제출된 수량이 1000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시면요, 보세 창고에 물건이 들어가네요. 보세 창고에 들어가는데 보니까 900개래요. 100개 잃어버렸네요. 100개 잃어버리고, 네 번째, 그 다음에 수입 신고를 해요. 수입 신고를 하는데, 수입 신고를 할 때는 또 700개래요. 이게 900개로 써있네요. 보이네요. 700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700개라고 했을 때, 자, 법령을 말씀드릴게요.
관세법 상에 보시면은 저희가 법 제16조에 보시면 있습니다. 과세 물건 확정의 시기라고 해가지고요. 과세를 할 수 있는 물건이 언제가 확정되냐, 어느 시점을 가지고 확정하느냐라고 했을 때 법 제16조에 따라서 수입 신고를 하는 시점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답은 700개가 되겠죠. 그래서 수입 신고하기 전에 물건이 얼만큼 많이 들어왔는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수입 신고할 때 당시만 가지고 판단을 하겠다는 거고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수입 신고를 하고 나서 수량이 감소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신경 쓸 바가 아닙니다. 답은 4번이겠네요. 수입 신고 수량은 700개, 과세 가격도 700개. 그렇죠? 과세 물건이라고 하는 게 과세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그 대상을 말을 하는 겁니다. 답은 4번이고요. 15번 수입 물품에 대한 거래 내역이 다음과 같다면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으로 올바른 것은, 자, 과세 가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은 CIF라고 하죠. CIF 가격을 가지고 기초로 합니다. CIF 가격이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자, 그림을 잘 못 그려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수출국이에요. 수출국가, 여기가 수입국이라고 가정해 봤을 때 물건이 이제 실려서 이렇게 물건을 실어서 배에 옮겨 실은 다음에 이렇게 바로 건너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내릴 때가 되겠죠. 여기 물건을 내리기 전에, 즉 내릴 준비가 됐을 때 어떤 말을 쓰고 있냐면 본선 하역 준비가 완료됐을 때라고 씁니다. 하역 준비 완료. 하역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역 준비라고 돼 있어요. 물건을 내리기 전에 딱 도착한 여기까지가 CIF에서의 가격 산정 기준입니다. I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험이 되겠죠. 인슈어런스. 만약에 이렇게 운송을 하기 위해서 내가 혹시 모르니까 보험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 보험 가입 비용, 즉 보험료도 과세 가격에 포함이 됩니다. 코스트 앤 인슈어런스 프레이트. 프레이트는 여기 운임을 말을 하는 거죠. 코스트는 여기 물품을 여기까지 운반할 때까지, 인도할 때까지 발생했던 모든 비용을 말을 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자, 수입 가격이 1000불이래요. 1000불. 힌트 좋네요. 두 번째, 부산항까지 해상 운송료. 이거 페이크죠. 페이크. 100불 써 있는데 위에 보시면 CIF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로 과세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뒤에 나오겠지만 이게 바로 실제 지급 가격이 될 것이고요. 실제 지급 가격, 여기에다가 가산 요소를 붙이겠죠. 플러스 알파라 부르는 가산 요소. 여기 안에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뭐 중개료, 수수료, 뭐 쭉쭉쭉 나오죠.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이미 수익 가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 과세하시면 안 돼요. C, 부산항에서 서울 보세창고까지 보세 운송료. 기본적으로 CIF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들은 당연히 과세를 하시면 안 됩니다. D, 서울 보세창고 보관료. 얘도 수입 물건이 들어온 다음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과세해서는 안 되죠. 마지막 E, 중개 수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산 요소 보시면 수수료라고 들어가 있어요. 수수료. 그래서 A, E.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10만 원. 그다음 16번. 세율 적용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네요. 힌트 좋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같은 거는 다 갖춰진 상태로 고려를 해보라고 나와 있고요. 저희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면 책 공부하시면 됩니다. 순위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쭉 보다 보면 1순위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밑에 순위보다도 세율이 낮은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단 하나 예외가 있기는 하죠. WTO 양어세율 같은 경우에도 농림축산물의 경우에는 밑에 순위의 어떤 세율 높낮이에 상관없이 우선 부과가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농림축산물 제외한 혜택을 주는 거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낮은 게 뭘까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세율 20%니까 탈락이고요. 잠정 세율 5%니까 유력하고요. FTA 세율도 탈락이네요. 왜냐면 잠정 세율보다 높으니까. 그다음 WTO 양어 세율도 탈락. 10%라서 탈락이고요. 답은 4번입니다. 5%.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문제를 볼게요. 실질적인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납세 의무자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물건의 주인, 납세할 의무를 지는 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물건이, 그러니까 수입되는 물건의 어떤 소유권이라 말할까요? 이 물건이 실제적으로 누구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도난당한 경우라고 했을 때는 물론 물건의 주인은 수입자 맞지만 수입자한테 세금 부과하는 거는 너무 좀 과하잖아요. 그죠? 불쌍한데 도난당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보세 운송 도중에 도난당했으면 보세 운송을 하고 있는 자가 관리를 못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쵸? 보세 운송업자가 됩니다. 수입자가 아니고요. 세 번, 그리고 수입 신고도 안 했잖아요. 그죠? 수입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 수입자로 하기도 애매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수입자가 수입 물품을 수입 신고 전에 양도했으면 양수한 자, 수입 신고 전이잖아요. 그렇죠? 수입 신고 전에 양도했으면 양수한 자가 수입 신고하면 되죠. 답은 2번일 것 같고요. 세 번째, 보세 창고에 보관된 물품이 도난당했으면 마찬가지로 보세 창고에서 관리를 잘 못했던 거기 때문에 책임자라 볼 수 있는 운영인 잘못이죠. 보관인 잘못. 답은 2번이고 3번 같은 경우도 수입자가 아니라 운영인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4번도 마찬가지인 게 위탁을 받아서 대행 수입을 했다 하더라도 대행 수입한 업체가 내 물건이요 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대신 해준 것 뿐이기 때문에 위탁자가 화주가 되겠죠. 답은 2번. 나머지는 다 잘못됐습니다. 다음 18번 볼게요. 수입자 A는 전시장에서 2주일 전시를 한 후에 다시 수출자 B에게 보내기로 하고 1억 원 상당의 기계를 수입했는데 과연 어떤 감면을 적용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답은 2번이네요. 2번. 재수출 면세. 실무적으로도 재수출 면세는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합니다.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기본 컨셉이 뭐냐면, 자, 이렇게 볼까요? 수입. 기본적으로 수입을 할 때는 관세를 내야 됩니다. 그렇죠? 물품을 수입할 때는 관세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가 뭐냐면 국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를 할 거다라는 전제로 과세를 합니다. 이거를 유식한 말로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비지국, 소비한 나라에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게 원칙이다.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고 말을 쓰는데요. 이게 전제가 아니면, 즉 사용 소비라고 하는 것이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관세를 내는 게 억울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수출이 예정돼 있다면, 즉 국내에서 사용 소비 안 하면 이거를 수출하게 되는 거 조건으로 해서 감면을 해줄게, 세금 부과 안 할게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재수출 면세죠. 재수출을 할 거다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면세 100% 감면을 해줄게 라는 겁니다. 답은 2번이고요. 주의할 게 있어요. 국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 또는 소비를 하고 나서 수출을 했다. 이거 안 돼요. 사용 소비가 안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19번 문제 볼게요. 위약 환급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 있네요. 수입신고 수리되고 관세 등을 납부해야 되고요. 수입신고 당시에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않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입신고 수리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을 하고 수출한 물품이어야 한다. 그렇죠? 수출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고 나서도 상관없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관세 등을 과다 납부했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액을 납부한 물품이어야 한다. 그럴싸하죠. 그럴싸한데 사실상 이거는 과오납을 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과오납을 한 거는 사실 뭐 물품에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신고를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신고를 잘못해서, 예를 들면 중복해서 신고를 했다거나 뭐 이런 것도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 것하고는 위약 환급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약은 계약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을 했던 물건이 아니고 다른 물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돌려보낸다라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될 것 같고요.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 등에 대해서 올바른 것은, 이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환급특례법상의 수출이 뭐냐라고 보는 거죠. 수출의 범위를 골라보세요. 답은 3번이 됩니다. 첫 번째, 국내에서 사용 소비한 중고품의 유상 수출. 아니죠. 기본적으로 수입이 돼야 되고요. 수입이 되고 나서 이렇게 유상 수출이 돼야 되고, 유상 수출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만약에 한다고 치면은 수입된 상태 그대로 나가는 거를 의미를 하죠. 원상태 수출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 중개무역에 의한 수출은
중개무역 자체가 우리나라 국내로 통관되지 않은 걸 말해요. 즉 반송을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서 납부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환급 받을 세금이 없다는 말씀 드리는 거죠. 보세 판매장이 판매할 물품의 공급 같은 경우도 수출로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세 구역 자체가 사실상 이제 사용 소비를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곳에다가 물건을 공급한다는 것은 비록 이거 자체가 수출은 아니에요. 수출은 아니지만 수출로 간주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가름하겠다라는 거고요. 현지 인도 수출은 아예 대상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를 납부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다음 21번 보겠습니다. 의류를 수출하는 경우에 관세 환급특례법상의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게 뭐냐면은 환급 대상 원재료가 해당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결합되거나 아니면 포장용품, 용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상태 그대로 나가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아니면 대체 사용이 가능한 물품이라든지 나와 있는데 답은 3번이네요. 3번의 경우는 바늘, 재봉틀 같은 경우는 이게 생산 과정에 투입된 것도 아니고 물리적, 화학적으로 결합된 것도 아니고 그냥 간접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맞아요. 필요한 건 맞지만 이게 얼만큼 투입이 되어야 하는지도 알 수가 없을 뿐더러 이걸 가지고 얼만큼 생산을 했는지도 정확히 알기가 힘들죠. 답은 3번이 잘못된 거고요. 22번까지 보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관세 환급 특례법상의 개별 환급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로 잘못된 것은 답은 4번이네요. 개별 환급 신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개별적으로 환급 신청을 한다라는 겁니다. 기본 프로세스가 이거죠. 수입, 수출, 환급. 수입을 했기 때문에 세금을 냈을 거고요. 납부를 했고, 관세 등이라고 쓸게요. 관세 등을 납부했고, 그 다음에 수출을 했고, 수출을 하고 나서 환급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각각의 필요한 것들 얘기해 볼까요? 발급되는 것들. 수입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수입신고 필증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수입신고를 다 했다. 처리가 됐다. 수리됐다. 라는 증빙서류, 수입신고 필증. 그 다음에 수출을 하고 나면은 당연히 수출신고 필증이 있겠죠. 수출을 했습니다. 라는 증명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개별환급이기 때문에 개별환급이 뭐냐면은 수입된 자재를 가지고 1대1란 말은 그렇고 수출된 자재, 수출 물품에 투입된 자재들을 모두 객관적으로 수치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어떤 자재가 얼만큼 투입이 됐다라는 것을 알아서 그 자재를 수입할 때 냈던 세금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구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소요량 계산서가 들어가겠죠. 소요량 계산서. 여기 수입된 거 말고 수출을 하기 전에 제조를 하는 과정에서 소요량 계산서. 쉽게 말씀드리면 BOM이라고 말합니다. BOM. 수출 물품, 하나의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이게 A, B, C가 있다고 칠게요. 전체 물건은 A인데 A라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A, B, C가 투입됐다라고 했을 때 A가 몇 개, B가 몇 개, C가 몇 개인지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그런 계산서를 말해요. 소요된 양을 계산할 수 있는 서류를 소요량 계산서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 세 가지 필요하죠. 환급 받으려면. 근데 원산지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전혀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내가 만든 물건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일 뿐이지 이거 가지고 환급 신청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수입 신고를 할 때 수입이 됐을 때 원산지 증명서가 있었으면은 만약 그 세율이 0%라고 한다면 관세를 안 냈을 거예요. 그러면은 환급 받을 일이 없었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수출을 할 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다고 가정해 보면 그거에 따른 혜택은 수출자가 아니라 수입자가 받는 겁니다. 수입을 할 때 그 FTA 세율로 적용받는 거라서 세율을 적게 좀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 뿐이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